자, 오늘 링컨 코리아에서 풀사이즈 대형 SUV 뉴 링컨 내비게이터를 출시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했던 행사에 직접 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지적할 부분도 많았고 돋보이는 점도 좀 많았었어요. 저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럭셔리 브랜드가 사실 좀 많이 길을 못 피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 근데 약간 대형 SUV를 내놓음으로써 좀 약간 편승한다, 바람 불 때 한번 노를 저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좀 내놓은 것 같아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건 어쨌든 좋은 거니까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이제 국산차로 비교를 하면은 이 내비게이터랑 견줄 만한 차가 없어요. 얘는 5.3m가 넘고 네. 국내에 나오는 차들은 기껏해야 5m 정도고 네네. 수입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X7이나 GLS 이런 차들이 있긴 한데 또 거기랑 가격이 조금 한 2-3천만 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비싸죠. 일단 내비게이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모르는 분들 분명 계실 네네.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풀사이즈 SUV고 이제 링컨은 커세어라는 컴팩트 SUV가 있어요. 투싼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가 노틸러스, 이거는 산타페랑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 위에가 에비에이터인데 에비에이터가 이제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크기다. 그것보다 하나 더 위인 내비게이터라서 얘를 누구랑 붙여야 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에스컬레이드밖에는 없죠. 미국 럭셔리 브랜드라고 한정 짓게 되면 딱 그 모델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없어요. 예. 네네. 차 살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1억 1,8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가격으로 뭘 살 수 있죠? 미국 브랜드를 넘어서 네. 뭐 독일 브랜드까지 포괄한다고 하면 BMW 같은 경우는 X5가 좀 들어올 수 있는데 네. X5도 사실 3열 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쵸.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GLE 정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만한 차체를 가진 프리미엄 브랜드는 거의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고 국산에서 굳이 제일 큰 GV80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조금은 견줄 만한, 거의 뭐 풀옵션에 가면 9천만 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약간 붙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내비게이터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란 네. 말이에요. 링컨의 하위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브랜드인 포드에서 불과 얼마 전에 익스페디션을 출시를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얘랑 크기가 똑같은 차예요. 네. 근데 8,240만 원. 그러면은 3,500만 원이 넘게 네. 차이 나요. 프리미엄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의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차이면 내비게이터가 럭셔리함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저희가 오늘 실망하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링컨 코리아 측에서 마케팅 컨셉으로 좀 CEO들의 휴식 공간 이런 걸로 좀 컨셉을 잡았어요. CEO들의 차 하면 보통 F 세그먼트 대형 리무진 세단이나 이런 세단을 생각하는데 링컨 코리아에서는 이제 세단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대형 SUV가 그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다. 사실 이런 컨셉으로 내비게이터를 접근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런 점에서 아마 상준 기자도 좀 실망스러울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주셔야 될 게 미국 기준으로 하면 내비게이터가 먼저 출시를 했고 그거보다 이후에 에비에이터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에비에이터 쪽에 더 신기술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출시는 어쨌든 내비게이터가 더 늦게 나왔으니까 네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늦게 나왔고 더 큰 차, 더 비싼 차인데 왜 아랫차보다 옵션이 딸리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네네. 뭐가 차이가 나냐면 2열에 통풍 시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거 제가 없어요. 2열에 앉아서 편히 쉬고 싶은데 네. 통풍 시트가 있고 없고는 사실 사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뭔가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2열에 통풍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레벨 울티마 사운드 시스템도 20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에비에이터에는 또 28개짜리 3D 사운드 시스템이어서 걔는 막 천장에도 달려있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플래그십 SUV나 대형 SUV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멈칫하게 되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단종되긴 했지만 컨티넨탈 모델을 타봤는데 거기가 운전석 시트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약간 꽃잎 모양을 연상시키는 이렇게. 그렇게 했던 시트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내비게이터에도 1열 시트에는 물론 그게 적용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30방
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 세밀하게 조절해서 운전자한테 정말 큰 편안함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건 CEO들, 어떻게 보면 체어맨들이 타는 그런 차를 강조하고 있다면 2열에 있는 VIP 좌석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돼요. 그쵸. 하지만 2열 VIP 좌석에 앉으면 그 시트는 그냥 캡틴 시트라는 장점 외에는 뭐 딱히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통 2열 VIP 좌석은 전동 시트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맞는데 사수동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앉았을 때 1열하고 너무 그 착자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승을 해본 건 아니지만 서 있는 차를 탔을 때도 네네. 분명 차이가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사실 시트가 크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캡틴 시트긴 한데 시트가 나를 감싼다 이런 느낌도 없고. 2상 구성의 7인승으로 된 그 차만 있었는데 캡틴 시트 가운데 그 암레스트 그 공간이 있는데 네. 그 공간이 좀 너무 커요. 쓸데없이 커. 크게 만들어놨는데 뭐가 별로 없죠. 별로 없어. 또 더군다나 뭐 들어있는 기능도 별로 없어. 테이블을 이렇게 꺼내서 탁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거 CEO들이 타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동 중에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노트북을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도 참 아쉽게 느꼈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잠깐에 눈 붙이면서 쉬어야 되는데 여기 2열 VIP 시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한정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뭐 종아리를 받쳐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풀플랫하게 눕힐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대형 SUV에 2열 같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내비게이터를 좀 보면서도 느낀 게 그들이 아까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1열 구성도 물론 훌륭하긴 한데 2열 구성도 단순히 그냥 VIP가 아닌 가족들이 탔을 때 그 앞에 다 10인치 모니터가 뒤에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각각의 모니터도 그 앉은 사람이 각각의 자신의 멀티미디어를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비즈니스적인 걸로 끌고 갈 게 아니라 패밀리적으로 강조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3열 공간이 일단 전자정으로 접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차가 굉장히 높은데 또 이렇게 높은 차들은 어느 정도 좀 깊이가 있어서 밑에 좀 많이 여러 개를 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좀 바랬는데 막상 트렁크를 열어보면 그 공간이 없어요. 그쵸. 트렁크 라인 자체가 높아가지고 네. 짐을 엄청 많이 싣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거운 짐 넣고 뺄 때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성준 기자는 직접 3열 시트에 앉아봤는데 그 그죠. 감각은 어떠셨는지. 달려본 게 아니니까 승차감까지 논할 수는 없는데 공간만 놓고 보면 무릎 공간이 2열 시트를 뒤로 가장 당겼을 때는 거의 제 무릎 앞에 주먹은 일단 안 들어가고 네. 약간의 공간이 남아요.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면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주먹 한 뭐 2개 이상? 2개 반 정도? 무릎 공간은 괜찮은 편인데 사실 차 자체가 5.3m를 넘다 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관건은 승차감일 것 같아요. 승차감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면이긴 합니다. 약간 좀 미국 차들이 좀 말랑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해서 도로 노면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주는 그런 승차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승차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꼭 미국 차들만의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한글화가 굉장히 좀 부족해요. 특히 그렇죠. 포드 쪽 그쪽과 뭐 캐딜락 쪽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탔던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글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꼭 이렇게 미국 베이스, 미국 시장을 베이스로 한 차들은 북용으로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 한글화가 조금 덜 되는 그런 그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컨티넨탈을 탔을 때도 거기에 이제 음성 지원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글화가 안 돼서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해야 돼요?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 영어도 약간 미국식 억양을 중요시하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도통 들어먹지 않더라고요. 아 영국식 영어 하시나? 저는 약간 영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럭셔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히 공감되는 게 네. 제가 그 에비에이터 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 모드라고 해야 될까요? 익사이팅 모드가 있는데 익사이팅이라고 놓으면 차라리 나아요. 네. 한글로 떨림 모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도대체 어떤 럭셔리 브랜드에서 떨림 모드를 그쵸. 쓰냐는 거예요. 맞아요. 시트 바이브레이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게 하나하나가 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팔린 차가 아니니까 네네. 좀 덜 신경을 썼겠죠. 가격대가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인데 네.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그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차를 보고 럭셔리를 기준을 많이 삼고 있는데 네. 미국 차의 럭셔리라고 한다면 좀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독일 차를 관점으로 잡고 지금 미국 차들 링컨이나 캐딜락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실망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차가 빡 나왔다가 아니라 네. 이미 팔리던 차,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직수입 업체들이 많이 많이 팔던 하고 차니까 있죠. 네. 사실 신선함이 없는데 강점으로 놓고 볼 게 많진 않았다. 네. 지금 에스컬레이드가 4세대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데 얘도 여름 되면 5세대가 나오거든요. 2017년에 나왔어요. 지금 이 모델이. 네. 그럼 지금쯤이면 이제 한번 라이프 사이클 그거를 탈 때가 됐는데 약간 조금 떨이 느낌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이렇게 대형 그리고 연비 안 좋은 차들 사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주유소 좀 덜 가고 싶다. 맞습니다. 왜 우라칸 이런 거 타면은 인제 가기 전에 기름 다 떨어질 수 맞아요. 있잖아요. 내비게이터 복합 연비가 7.2예요. 그리고 연료 탱크가 글로벌 기준으로 87리터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626.4km를 항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연비가 6.8이라서 다소 떨어지긴 하는데 네. 연료 탱크가 98리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한 40km를 더 갈 수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요 차 타는 분들이 6.8이나 7.2나 사실 뭐 연비는 얼마나 거기잖아요. 자주 주유소를 가야 되나 네. 이러니까 번거로움의 기준이죠. 사실 그분들한테. 그렇죠. 저희나 뭐 0. 몇 리터에 연연하는 네. 거지 이분들은 이미 연비 안 좋은 걸 알고 사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차이도 있더라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너무 이제 나쁜 점을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점들도 있었어요. 일단은 보증 5년 동안 네. 보증해준다는. 5년 10만 킬로. 네네. 뭐 캐딜락은 3년 6만이니까 사실 그거에 비하면 뭐 5년 정도 타다가 판매하셔도 네. 큰 무리 없게 탈 수 있다. 사실 내비게이터만의 장점은 아닐 수 있는데요. 링컨의 지금 공통된 패밀리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는 그 독수리 날개를 형상한 그거를 했었는데 웅장한 느낌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히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덩치도 크니까 네. 적용된 프론트 그릴도 엄청 크게 다가오고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링컨 엠블럼 주변에 또 조명도 비춰집니다. 맞아요. 요게 사실 양카 튜닝? 막 이렇게 하는 데서 네. 필이 조금 나긴 하겠지만 이게 또 밤에 보면 또 굉장히 와닿거든요. 멋있어요. 네, X6 같은 경우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좀 에이 별로다 저 왜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길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 굉장히 위압감이 좀 크고 멋지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드는 좀 그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견인해서 쓴 차들이 참 많죠. 근데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는 견인 능력이 얼마나 되죠? 걔는 지금 거의 뭐 4톤, 4.5톤 정도 되니까 지금 국내 판매된 차 중에선 제일 강력하다. 헤비 듀티 그 견인 그게 장착이 돼 네네. 있어가지고 엄청 센데 사실 내비게이터는 3톤도 안 되거든요. 견인 능력이. 그리고 오늘 링컨 코리아 한국 지사장이 직접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자들하고 뭐 질의응답도 같이 했는데 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이거는 포드랑 링컨 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링컨에서도 지금 컨티넨탈 단종을 시켰어요. 맞아요. 그 플래그십 세단을 단종시킨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는 포드사 자체가 아무래도 SUV나 픽업 트럭이나 트럭. 그런데 강점이 많다 보니까 그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근데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게 네. 럭셔리를 지향하는 브랜드가 럭셔리의 대표적인 모델이 F 세그먼트 리무진 네. 대형 세단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는 럭셔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저는 좀 그랬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컨티넨탈을 그럼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미국에는 세단 라인업이 있는데 네. 국내에만 안 판다는 거는 국내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도 많았어요. 병행업체 얘기. 맞아요. 사실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갖고 들어와도 생소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네, 돌아다니면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게 정식 출신 처음인가? 내비게이터 정식 출신은 처음이죠. 이 병행업체들에서 또 이게 갈리는 게 9인승 모델을 갖고 올 수가 맞아요. 있어요. 9인승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그쵸. 왜 카니발을 세대도 있고. 9인승을 뽑고 네.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데 병행이랑 우리랑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다. 전시장, 서비스 센터 이거 관련해서 좀 적지 않냐, 니네 약점이지 않냐 이런 질문에는 어쨌든 올해 서비스 센터를 한 10% 정도 맞아요. 증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너무 내비게이터의 단점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링컨 관계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차를 엄청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뭐 네.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보다가 네. 다음 세션 때문에 좀 약간 쫓겨났다. 쫓겨났다. 네.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단점을 말하는 건 아니다. 네. 차는 역시 타봐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지금 엔진이 3.5 트윈터보 V6가 적용이 됐어요. 차 무게가 2.8톤이나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주행 느낌에서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내비게이터를 상세하게 한번 시승해보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플렉스였습니다. 네.